자, 얘를 좀 해봅시다. 오늘 지금 정부가 뭐 발표한 거 여기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을 한번 쭉 봤자 한번 대충. 네, 맞습니다. 근데 가만있어 이거 오늘 저기 취재를 누가 했지? 박경씨가 했나? 박기용 그럼 박경씨 좀 잠깐 불러보자. 박경씨, 잠깐 들어오셔. 그 오늘 하여간 주택시장의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 근데? 뭐 하여간 규제를 더 세게 강화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규제 강화합니다. 그 규제 강화는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주 내용이 좀 뭐 핵심이 뭐야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가지만 빼고는 기존 나왔던 대책들을 아주 강하게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자꾸 그 언론에서 저뭐 풍선 효과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진짜 풍선 효과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느낌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쭉 하나씩 좀 그래서 내가 좀 이걸 좀 한번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대책이 뭐 한 22번째 뭐 22번째 21번째야 뭐 이거 왜 나도 헷갈리던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정신이 없어 그냥. 그 어느 자료 보니까 22번째가 맞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책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21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22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번에 뭐 대책이 나온 배경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뭐 작년 12, 16 대책 이후에 사실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다시 또 대책이 나온 건데 그 6개월 동안에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좀 많이 바뀌었나 어떻게 아까 뭐 정부 발표 전에 보니까 굉장히 하여간 지금 집값이 또 이제 뭐 그 규제가 안 된 비규제 지역 소위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가격이 좀 집값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네. 지금 계속 약세이다가 마침 서울 집값이라든지 이렇게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발표가 돼가지고 시기는 조금 더 오르기 전에 약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측면은 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자체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둘째 치고라도. 네. 시장 저기 봤을 때는 오히려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상반기 정도에 하락세 보이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면은 중저가 주택을 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올랐던 거지. 그죠? 근데 그 의외로 이번에 서울 중저가를 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재건축 관련한 것도 결국은 뭐 강남 규제하는 걸 거고, 네. 그죠? 재건축도. 이번에 재건축 그 2년 거주해야 분양권 분양권 준다. 준다는 것은 저기 목동이라든지 초기 단지들 를 겨냥해서 한 거겠죠. 거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조합원들 분양권 그러니까 소유를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분양권을 안 준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뭐 집을 아니 그러니까 집을 아예 그러니까 안 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 물론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내가 봐서 논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는 반발이 엄청 심하겠지. 아니 내 집을 내가 내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데 왜 분양권을 정부에서 주지 말으라고 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아. 개인 사유재산권을 정부가 뭐 무슨 권리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공공사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공사업이지만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정부가 가타부타 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네 재산권을 내 재산권을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막 이거는 좀 나는 뭐 아닌 것 같아. 예전에 이제 두 채를 한 채로 줄였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투기 수단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대형 지분이 큰 사람들은 두 채도 받고 세 채도 받았었잖아, 그지? 근데 그걸 이제 한 채만 받게 하고 나머지 현금 청산시키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 얘기지. 왜냐면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야. 근데 이건 아예 못 받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현금 청산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동이라든지 뭐 음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소유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한번 그쪽에 그래서 한번 그쪽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향후에도 이게 계속 아마 반발이 되게 심할 거야 분명히, 그죠? 이게 재건축 관련한 기사가 좀 내가 봐서 오늘 것 중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안전진단도 또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이걸 지금 놀러만 논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답이냐 이거지. 5년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줄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 정부가 내 판단에는 내가 바가지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 이거야. 괜히 풀어졌다가 혹시나 집값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게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해줘. 그냥 우리 지나가면 뭐 다음 정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이거 저도 이거 보니까 일단 12월까지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 조합 설립 승인 안 된 데는 좀 하반기에 좀 서둘러서? 그런 이게 조합 설립까지 2년이 안 남았으면 그럼 아예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2년 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새로 지금까지 시키면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집 살 수가 없는 거지 아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 결론은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면 재건축 자체를 한 번도 안 살았던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예 사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 결론적으로. 거의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 데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재건축 아파트 살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살 의미가 살 수는 없는 건 아니고. 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이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살 수가 새로 없는 산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그러니까 2년 요건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살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면 결국 2년 동안은 사실상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준으로 2년 2년 그러니까 기산해서 2년 이내에는 결과적으로 집을 아예 사고 팔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살 살 이유가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없죠. 팔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 이게.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상당히 뭐 곤란한 상황이 되겠는데? 그런 하겠네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존 연말 근데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이니까 막 기존 주택들은 상관이 없을 거고, 네. 그지? 어찌됐건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되겠네 이거는. 그다음에 뭐 안전진단도 또 강화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담금 물리는 것도 지금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보니까 뭐 강남은 엄청나더라고. 5개 단지 평균 해보니까 뭐 4.4억에서 5.2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여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5.5억이면 1인당. 낼 그럼- 수가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나서 금액을? 이걸 그러니까 이게 부담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입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지? 네. 입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재건축 분담금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분담금에다가 조합원 분담금을 물어야 되는 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물어야 되니까 네. 그럼 이 돈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거 결국 하려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막말로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 그냥 팍 올려가지고 이빨 올려가지고 분양가만 높여가지고 더 이익을 남겨야지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 분양 수익에 대해서 분담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공시 그 가격인가? 가격 상승분을 이익으로 봐버리니까 가격 상승분을. 돈을 현금이 들어와야 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현찰이 있어야지만 부담금을 네. 내는 건데 안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팔아서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집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5억, 6억이 만약에 뭐 물론 가격은 올랐지. 옛날 자기가 들어갈 때 5억에 샀는데 지금 20억이 됐어. 그럼 15억이라는 게 남았는데 여기 또 양도세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양도소득세도 내고 지금 재건축 부담금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1주택자니까 뭐 양도세는 뭐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래 보유했다면은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이 집을 팔지 않고서는 이 부담금 5억이나 6억 이런 돈을 자기 현찰이 있는 사람이 있을라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재건축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우선 돈이 있어도 2년 거주를 못하면 못 산다. 근데 이거를 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문제야. 내가 지금 본 것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요게 요번에 바꾸면서 모든 하여간 뭐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이 세 군데 걸려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할 때 담보대출 받는다. 그러면 집값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이건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무주택자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무작정 6개월 내에 전입을 하라고 하면은 네.
6개월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보통 집 사고 빠지고 뭐 하는데 거의 진짜 6개월이면 빠듯할 것 같은데. 자기 집을 팔고 살 집을 알아봐라. 이런 무주택자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1주택자면 1년 내에 아니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6개월 내에 그렇지. 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생긴 거니까. 이 1주택자가 근데 훨씬 더 많잖아, 사실. 1주택자들이 꽤 많이 옮겨 다니는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어떻게 팔아?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자기가 현찰이 있지 않고서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주담대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집 먼저 팔고 살아는. 그렇지. 먼저 네. 팔아 버리든지. 네. 근데 팔면은 뭐 어디 가서 살아 이 사람은? 아니면 어디서 살고 있어야 되나? 골 때리네. 팔고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새 집을 구해서. 아니 뭐 복잡해. 아 진짜 참 하여간 이제 이게 이런 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 사고 파는 것도 진짜 마음대로 못 하는데 아니 이건 진짜 이게 뭐 실수요를 여기 뭐 말로는 뭐 투기꾼 뭐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실수요자들한테도 상당히 오히려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계속 이 투기자들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지만은 계속 결국엔 실수요자들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쭉 보면은 그냥 집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나오는 대책이 전부 다 뭐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힘들게 만들잖아 지금, 그죠? 집값을 안정시키는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게 결국은 집값이라는 게 결국 수요와 공급의 논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냥 왜냐하면 공급은 정부가 자꾸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보통 이제 타임렉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할 때 건설에는 타임렉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한 2년 반에 3년 걸린단 말이지. 근데 수요는 이미 그 전에 막 생기니까 이거를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그냥 일단 꾹꾹 눌러버리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 왜냐면 수요를 일단 잡아야지 공급이 될 때까지 잡아놔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니까 뭐 전부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시장이 그럼 이게 잡힐까? 어떻게 생각해, 두 사람? 이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막 또 조정 대상 지역, 뭐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벌써부터도 포함이 안 된대 이런 데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막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네, 돼 있는 것도. 이번에도 저도 이거 지도를 보니까 좀 의아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막 김포, 남양, 그렇지. 그 김포, 남양주 뭐. 의정부랑 양주 이런 데들도 규제 지역에 들어갔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빠져 있고 뭐 파주 운정 이런 파주 운정은 뭐 접경지 뭐 자연 보정 번역 그런 것 때문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사실 좀 왜 빠졌는지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방 뭐 부산이나 뭐 이런 곳으로도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은 좀 빠졌지, 그지? 여전히. 뭐 대구 그거 아닐까요? 이번에 다 지정해 버리면 23번째 대책 때 할 데가 없으니까 좀 남겨둔 거 아닐까? 또 이렇게 또 묶어야 되는데. 어차피 오는 건 뻔하니까. 23번째를 위한 신기록 경신하는 건가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마지막에 831이 나오면서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집값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요 공급 논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이지만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야, 그죠? 사상 최저금리 아니야? 대한민국 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0.5%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2.2% 중반이거든. 그럼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2% 중반인데 돈 안 빌려가지고 집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냥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논리대로 하면은. 근데 그러면 어찌됐건 시중에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도 여기 나와 있어. 뭐 시중 본원 통화가 얼마, M2가 뭐 얼마가 지금 늘었다는 동 막 이런 사실 정부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알고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돈을 못 들어오게 사실 뚝을 치든지 막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데에서 돈이 막 그건 안 막아놓고 그건 안 막아놓고 여기서만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넌센스지. 완전 넌센스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긴 투기 수요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들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서울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라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갭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세가율이라는 게 지금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끼케야 전세 뭐 50%도 안 나오는데 40%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상 최대로 갭 투자액이 제일 나빠졌다는 거 아니야? 그 갭 투자액이 지금 엄청 안 좋아 서울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그럼 정부가 다 묶어놨잖아. 그리고 실수요자 아니고서는 주택담보대출도 못 받게 만들어놓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약간 뭔가 자가당착이야 내가 봐서는. 어? 자가당착 좀 발이 좀 꼬이는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 그 결국은 이런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안 되는 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8.3.1 대책이 핵심이 뭐였냐면 물론 이거는 세제도 있었고 다 공급 대책도 있었지만은 핵심은 DTI였거든.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LTV 규제하고 DTI 규제가 나오면서 금융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돈줄을 막아버린 거지 쉽게 말해서 돈줄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집값이 확 떨어졌어. 그렇게 안 떨어지던 집값이 안 잡히던 집값이 잡혔다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집값이 좀 가다가 이제 계속 갔었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갔었지. 근데 결국에는 또 이제 공급이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공급을 계속 안 했었거든. 노무현 정부 때도 공급을 사실은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언제 몇 년 후가 되면은 결국에는 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잠재되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서울에 그러니까 신축 주택 위주로 지금 많이 오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신축 주택 위주로 많이 오르는 이유가 결국에는 헌집보다는 새집이 좋은 거고 당연한 거고 뭐 내부 구조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새집 위주로 다 들어가고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새집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지난번에 저 뭐지 그 주택 공급 그때 언제 나왔지 그때 517 아니 뭐였지 뭐 58, 57 대책인가 해서 왜 지난번에 하도 많으니까 다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뭐 용산 정비창에도 가도 네. 뭐 짓고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들 해봐야 그 세 발의 피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서울에서 그냥 버티는데 그럼 서울에 집을 지어줄 수 있으려면 결국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계속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만 간다면은 그게 뭐 답은 아니지 않나? 청약 경제는 100대 1이라고 했는데 서울은 훨씬 더 이번 대책으로 더 그렇지 더 올라가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재건축 막히고. 그럼 결국은 신축 분양 아파트 분양 쪽에만 더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그죠? 그런 효과도 나오겠네. 근데 풍선 효과도 결국 여전히 계속 될 거고. 그럼 정리해 보면 여기 비규제 지역으로 여전히 아마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규 청약 시장은 여전히 더 불타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된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8월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떨어질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면 뭐 청약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 사실은. 그런 전망이 좀 가능해지겠네. 벌써부터 풍선 효과 지역들이 거론된다. 이런 거 좀 전문가들한테 더 물어봐서 그렇죠. 이런 그것도 거 한번 좀 써볼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확인해서 한번 기사도 한번 뭐 계속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시장을. 재건축 재건축 시장. 시장의 반발. 이거 뭐 당장 나 같아도 뭐 반발할 것 같아. 아휴 그리고 뭐 부담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뭐 계속 그냥 뭐 세금만 뜯어가겠다는 것 같아 정부에서. 그냥 세금만 그냥 왕창 그냥 뭐 재난지원금 퍼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한쪽에서는 세금 걷고 그냥 뭐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오케이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뭐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